뭐가 황금 같은 기회예요?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디플레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인플레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럼 땡큐죠. 지금 빨리 그 반대 트레이딩을 하면 되죠. 저는 국채를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만 딱 잘라놓고 보자 일단. 아까 생필품에 대한 의존도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한 거예요. 내년에는 자, 두 분을 모셨고 우리 또 인포맥스 라이브 애청자분들이야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루두루 공부하시는 우리 진짜 뭐랄까 내공이 상당하신 분들이니까 이미 우리 작가님 통해서 받았던 그 질문지에 답변은 준비해 오셨겠지만 저의 부탁은 왜 윤여삼 문홍철 윤여삼을 두 분을 같이 불렀겠습니까? 뻔한 얘기는 하지 마셔. 딴 데서 다 들을 수 있는 얘기, 이미 다 들으셨을 법한 얘기는 하지 말고 나머지로 우리 한 시간 채워봅시다. 첫 질문이 미국 대선 총평. 자, 우리 누가 먼저 하실까? 아니야. 처음부터 이렇게 프로그램 격떨어질 수는 없다. 우리 윤 파트장님. 아니 그 가장 관심이 많았던 문홍철 팀장님이 예.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파격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 표준 편차에서 이 가운데 쪽에 있는 얘기를 먼저 듣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이번 대선의 총평 중에 하나는 X를 통해서 그게 합성이다 아니다 말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 문구 보셨습니까? I'm back 하고 B 하는 그 문구 그 욕설이 좀 붙어 있는 거였는데 I'm back. 예, I'm back. 근데 제가 봤을 때는 I'이 아니라 uncertainty is back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겉으로 내세운 수많은 공약들, 특히나 확대 재정과 관세 부과와 이민자 추출과 같은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재료들이 혼재돼 있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많이 유발하고 그리고 또 늘어나는 재정에 대한 부담이 미국 금리 쪽에 자극을 줄 것이고 근데 경기 쪽에서는 분명히 부양을 위한 노력들인데 글로벌 교역에 많은 마찰을 가져오면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숫자는 미국의 성장이 좀 데미지를 받을 거다. 미국 주도하에. 그런 것들을 다 버무리고 보면 지금 당장은 미국 주가 신고가고요.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에 이제 치킨이나 허니문 기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는 좀 민감도 있게 반응했지만 과연 지금 내세운 공약들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제부터 취임 앞으로 한 내년 1월 달까지 한 7, 80일 동안 그 공약들이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uncertainty is back이라고. Uncertainty is back. 네. 그래요. 자, 우리 미 대선에 대한 총평. 네. 저는 역시 사파처럼 생각해야 된다. 네, 어떻게? 주류 언론에서 얘기했던 지지율 격차가 전혀 여론조사 맞지도 않고 뭐 이런 거. 뚜껑을 까보니까 뭐 이거는 거의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결론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번에 베팅 사이트였던 폴리마켓이었네. 그래요. 거대한 고래가 어, 이번 건 하나로 베팅으로 700억 정도로 이제 벌어갔다고 하는데 그 최근에 뭐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베팅 한 사람한테 가서 예. 당신은 어떻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팅할 당시에는 그렇게 지지율 격차가 막 크지는 않았는데 왜 그렇게 크게 알고 베팅을 했냐 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쭉 실린 걸 봤더니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 저랑 생각이 똑같아. 어때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전통적으로 상당히 이 국가보다는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특히 국가에서 나와서 뭘 물어보거나 조사하면 아예 응하지 않아. 아하. 혹은 응한다고 하더라도 본심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좀 본심을 알아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본대요. 질문을. 그 사람 얘기예요. 당신 얘기 말고 그러니까 그 유권자가 이번에 투표를 이제 할 텐데 당신 친구 혹은 당신 옆집에 있는 사람이 누구 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기 생각인데 원래는 요즘 내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트럼프 찔 것 같아. 우리 옆집 아저씨 보니까 뭐 그냥 그 아저씨 좀 이상해. 트럼프 빠야.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암묵적으로 본인의 생각인 거지. 우리 가끔 여자들도 그렇고 이제 만나면 이거 내 친구 얘긴데 그 친구가 요즘 유부남을 사귄대. 본인이 사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설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통계가 이렇게 나와서 뭐 이게 통계가 몇 프로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샘플링, 특히 응답 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사람은 보다 정확한 질문을 골라냈고 그 질문에 의해서 진실을 뽑아냈다는 거죠. 제가 늘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지표 보지 마라. 지표 왜 보냐. 그래서 제가 얘기 늘 하지 않습니까?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고 물론 지표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주요 지표들은 전부 응답률이 크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 응답률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또 문제지만 그 떨어진 응답률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언론이나 주류 경제학 이론에서는 그 떨어진 응답률로부터 진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네. 글쎄, 뭐 저는 뭐 진행에 집중해야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번에 보면서 2016년에 겪어봤고 그때 힐러리 무슨 뭐 99% 이런 얘기 나왔고 출구조사 때도 이겼다 그랬다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겪었지만 아니 미국의 이른바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쪽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호적인 쪽 그리고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론조사 방법론에 있어서나 발표한 아니 왜 그 진짜 여론조사 할 것 같으면 정확도에 있어서나 그 여론조사에 임하는 그 각오에 있어서나 진짜 찐이라 할 수 있는 라스무센 같은 거는 전혀 보도가 안 돼. 라스무센은 한 번도 트럼프가 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미국은 그렇다 칩시다.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자기들 나름대로 꿍꿍이가 있어서 생기는 게 있어서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한국 언론이 왜 미국 대선판이나 그런 걸 갖다 보도하면서 그 지극히 편향되어 있는 그쪽 애들 것만 뺏겨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갖다 보도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드냐 말이지. 아니 제프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 사주인데 일찌감치 늘 해왔던 민주당 해리스 지지 같은 그런 걸 갖다가 신문사 입장에서 표명하지 마라 했고 그런 걸 갖다가 다른 데서도 했다 하고 무슨 뭐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으로 트럼프 계정까지 폭파시켰던 저커버그가 트럼프 앞에 와서 고개 숙이고 뭐 이런 거 보면 벌써 대충 감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는 무슨 뭐 트럼프를 갖다 상또라이 무슨 맨날 방위비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 보낼 거 그거 미국에다 방위비 증액할 것 같으면 훨씬 싸게 먹힐지도 뭐 이런 식인데 자 어쨌거나 그래요. 진짜 여론조사 이 부분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 언론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쨌거나 트럼프 2기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뭐 취임을 해야 이제 정식으로 출범인데 네. 사실상 선거라는 게 선거 결과 나고 나면은 남아있는 자녀의 임기를 채우는 쪽보다는 이제 올 사람들을 갖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두 분 다 금융인으로서 지금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에는 문진명 먼저 한번 해보세요. 2016년 이후에 네. 쉴 틈 없었던 예. 재미있는 시장이 다시 좀 올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시장. 어떤 의미예요? 재밌다는 게? 늘 트위터를 보면서 트럼프가 달리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죠. 이제 X를 봐야 된다. 네, 그래서 X를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 트럼프가 금리 인하는 뭐 당연한 거고 QE 빨리 해라. 자 예언합니다. 예언. 예, 예언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례가 있었죠. 2019년 초에 그 당시 QT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QT인 거고. 그때 트럼프가 금리 내리는 거면 당연히 늘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때 QT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QE 해야 된다. 라고 트윗을 날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벙찌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서 사람들한테 좀 벙찌게 만들었거든요. 네. 뭐 다들 긴축하고 있고 QT하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갑자기 중단도 아니고 QE를 갑자기 하려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맞았어. 결국 그럼 문 팀장 보시기에 또 미국이 또 트럼프 새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 주도하에 또 QE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QE로 가는 가야 게 되는 상황으로. QE로 가는 게 트럼프가 이제 원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는 뭐 몇 가지 지표를 볼 때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또 조금 부연 설명을 좀 이따 듣기로 예. 하고 지금 윤 파트장 지금 전 주장이 억셉트가 됩니까?
저도 비슷한 관점인데요. 뭐가 비슷한 왜 관점이냐면 이래 이거 두 분 다. 아니요, 저는 좀 문 팀장하고 다른 방향에서 비슷한 거는 통화정책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 2년간 무리하게 끌고 왔던 빅 가버먼트,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재정 얘기 엄청 하고 그때 소장님 그런 거 뭐 재정 그런 거 막 정부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갑시다 뭐 얘기하셨었는데 제가 너무 큰 얘기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8월달에 지금 8월 이후로 미국 지표들이 다 잘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 탄력 줄고 7월 그러니까 8월 달에 우리 블랙 먼데이 맞으면서 고용 지표 망가졌을 때 그때 미국의 재정 적자가 7월 달까지 12개월 롤링으로 GDP의 몇 프로까지 줄여놨었는지 아세요? 작년에 8%까지 늘렸던 걸 어느 정도 경기 성장도 나오고 금융시장이 좋다 보니까 한 5.5까지 줄여놨는데 이번 8월 달에 얼마 썼는지 아세요? 한 달 동안? 수치가? 그 5.5%의 재정 적자가 8월 달에 7.2%, 한 달 동안 미국 GDP에 1.7%를 확 증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주가는 다시 신고가를 갔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나온 뭐 고용 지표다, 소비 지표다 다 좋게 나왔죠. 심지어는 미국의 실업률 4.3 중에서 이민자랑 경쟁하면서 늘었던 뭐 흑인과 히스패닉계 실업률이 8월, 9월에 거쳐서 그쪽에 0.4%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네. 제가 이걸 거품 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전에도 나와서 침체가 쉽게 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그 탄력 재정이라는 걸 가지고 작년부터 연준이 무리한 긴축을 해도 계속 정부가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왜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무리한 재정 정책을 펼쳐왔느냐. 뭐 재정 적자를 뭐 그렇게 2008년 금융위기 때 GDP 한 8%씩 썼던 거거든요. 적자를. 네. 그걸 작년에 끌고 오면서 왜 하느냐. 아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약간씩 불겨지는 경착륙 우려나 주시장의 불안들 22년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22년 연간으로 지금보다 미국 경제가 그때 그렇게 많이 취약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상반기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만 22년 연으로 미국 주가는 흘러내렸습니다. 펀더멘탈 여건이나 유동성 여건은 그 2년간 뿌려놓은 돈의 씨앗은 그때가 지금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네. 그때 왜 약했느냐? 재정 적자 줄이고 연준이 긴축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정책 빠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가가 연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더니 22년 하반기부터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23년 3분기까지 그 GDP 4%까지 줄였던 적자를 8%까지 늘리면서 그걸 뒤집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내년도는 트럼프가 제가 만약에 트럼프의 경제 책사라고 하면 네. 지금 늘어나 있는 정부 부채에 대한 노이즈라든지 이자 부담에 그거보다 전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아까 문 팀장도 뭐 QE 얘기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뭐 저희는 내년도까지 미국 기준금리 3% 중반까지는 낮출 거라 보고 있거든요. 침체가 오지 않아도. 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트럼프가 지금 내세우는 정책은 인플레이션 유발할 수 있고 나쁠 텐데 저는 생각보다 지금 바이든이 끌고 왔던 이 재정 정책에 대한 탄력이 상당 부분 의도대로 많이 늘리지 못할 것이다. 왜? 미국은 지금 원래 올해까지 5.5% 기준금리 뭐 연방금리 이렇게 높았는데도 왜 미국의 경제 쪽에서 부담을 그렇게 크게 안 느꼈죠? 미국은 대부분 부채가 고정금리가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이 지금까지 안 들어왔는데 제가 시차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은 통화정책 긴축을 하면 대략 금융시장의 부담이 와서 뭐 빅스 같은 거 미국의 장기적인 금리차랑 빅스의 상관관계를 그려보면 3년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금리가 역전돼서 고도 긴축을 하면 그게 3년 정도 땡겨놓고 있으면 3년 뒤에는 빅스가 급등하게 되는데 요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법칙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방금 얘기했던 고정금리가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버텨오는 상황인데 내년부터 미국 작년 올해에 비해서 미국채 만기 도래액만 1.5배가 늘고요. 크레딧 채권은 2배 가까이 만기 금액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너무 장황해지고 길어졌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물가가 잡히는 국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가 높아서 통화 긴축을 하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트럼프가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선을 위해서 재정 무리한 공약들 던졌지만 그쪽을 지키기보다는 그쪽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은 줄이고 오히려 이 고금리에 대한 스트레스 내년도부터 돌아오는 부채 만기의 고금리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 쪽의 중요도가 훨씬 커질 거다. 그래서 저는 아까 문 팀장이 뭐 QE까지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QT는 무조건 멈출 거고요. 이제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QT 멈추는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도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완화 정책 기조가 저는 상당 부분 예상보다는 더 빠르게도 갈 수도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처럼 두 분이 어쨌거나 비슷한 견해를 내비치셨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한번 여기에 의문을 해소해 주세요. 노랜딩까지 얘기해요. 침체 없다 정도까지 얘기해. 그리고 이래저래 뭐 지표가 뭐 보기 나름이고 뭐 계절 조정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쭈물딱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아직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이른바 미국의 소비도 나쁘지 않고요. GDP도 나쁘지 않고요. 주가는 사상 최고치예요. 근데 이 와중에 또 QE를 해야 된다고? 네. 아, 빨리 이렇게 언뜻 납득이 안 돼서 왜 QE를 해야 되는 위기 상황이 뭔데요? 일단 뭐 그 전에 과거 저는 이제 경제를 인문학적 관점, 인본주의,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역사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거에 한국, 그 미국, 뭐 전 세계 침체가 발생했었던 그 직전의 사례를 다 모아보는 거죠. 100년 동안. 네. 그러면 아주 공통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패턴이죠? 첫째, 첫째, 주가는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 크레딧 스프레드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빠그러지기 전에 지표도 지표도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전혀 얘기를 안 해준다.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면 볼수록 뭔가 빠그러지는 건 먼저 오고 주가나 지표는 나중에 나빠집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패턴이 늘 금리 인하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패턴상 조심해야 되고 동시에 나타나는 세 가지 패턴이 합치되면 가능성이 높아지죠. 세 가지 패턴이라면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전환될 때. 정상화될 때, 네. 장기가 단기보다 높아질 때, 두 번째는 실업률이 저점 대비해서 3회 룰. 3회 룰에 적용 걸릴 때. 3회 룰이 지금 터치했냐 안 했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 데이터가 계속 바뀔 거니까. 세 번째, 미국의 경기선행 지수가 고점 대비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그 세 개가 겹치면은 예, 거의 예외가 잘 없습니다. 빠그라진다. 외에는 다른 뭐 주가나 크레딧 스프레드나 뭐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소비 지표, GDP, 고용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전망을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전망을 막 하고 싶은 생각. 전망을 하려면 지표를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사적으로 제가 본 애들은 지표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 왜 못 봤냐? 그 이유는 그들이 본 지표가 그걸 얘기해주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박을 할 때 자기 생각을 넣는 순간 망하거든요. 그럴 땐 차라리 이제 확률론적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그 확률상 보면 지금은 대략 히스토리컬리 확률은 80% 혹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타이밍은 아마 내년 상반기 중 언젠가 이지 않을까. 지금 아니고요. 내년 지금, 상반기 중. 올해 뭐 지금 내년 상반기를 할 것 같으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몇 달이 안 됐을 때겠네요. 때겠죠. 그 정도. 그리고 미국은 아까 이제 윤 의원도 이제 시차를 얘기했는데 시차가 보통 한 2년 전후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뭘 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는데 저희는 한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1.5년이면 지금 기준금리 75p 내린 게 효과를 보려면 내년 넘어서 26년으로 가야 돼. 그럼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작년에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이제 그 효과가 지금도 여전히 효과를 미치고 있는 거죠.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건 아마 전에도 약간 얘기 드렸던 일본의 이제 흐름이 저는 사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미국이라고 보지 않고 일본의 중의원 자민당의 참패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N이 예. 이시바시게루의 당선과 더불어 자민당의 참패는 결국 앞으로 N이 강세로 가야 된다는 일본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 자, 네. 그럼 N이 강세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일본의 채권을 원래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담보를 바탕으로 생기거든요. 대출할 때 집 담보로 잡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채를 담보로 잡지만 일본 국채도 담보로 많이 쓰입니다. 혹은 일본의 우량자산들. N이 약하면 이게 계속 커져요. 근데 N이 15년 동안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 해피.
근데 지금 글로벌리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리고 트럼프가 총 맞고서 한번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를 8월 초에 폭발시켰는데 그럼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게 좀 환경이 엔도 지금 긴축하고 있고 그래도 연준은 완화하고 있잖아. 아니요. 연준은 긴축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긴축하고 있다? 네. 긴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완화하고 있죠. 근데 주담대금은 왜 오르죠? 현실은 긴축인데?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긴축하고 있다니. 연준도 마찬가지로 지금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긴축을 하고 있냐? 네. 잠깐 화면을 봐주시면 20페이지인데요. 여러분이 그 주담대 받아보셨죠? 예. 그 주담대 받으러 가는데 고객님 금리가 좀 높아요라는 말이 무서워요. 고객님 한도가 안 되세요라는 말이 무서워요. 한도가 안 되세요 하면 더 절망스럽죠. 훨씬 절망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는 낮췄지만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게 훨씬 무서운 겁니다. 누가? 연준이.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다. 예.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검은색이 연준이 푸는 본원 유동성, 까만색 선. 예, 선이. 나머지 막대기들은 그 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데 Y축이 왜 마이너스예요? 세로축이죠. 세로축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제가 이것을 2021년을 빵으로 두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를 나타낸 겁니다. 21년이 빵, 그 이후에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줄어들었다. 21년을 빵으로 보너가. 두고, 그러니까 21년이 그 대차지표가 고점일 때였거든요. 그 이후에 QTS니까 당연히 감소했죠. 유동성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쭉 감소했는데 엄청 줄였어요. 지금 세로축이 조달러니까 뭐 3조 달러 이상 감축했었어요. 네. 엄청 많이 했죠. 네. 그런데 SVB 사태가 터졌네. 음. 그 이후에는 약간 공급되죠. 좀 풀었어. 네. 이게 연준이 푼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연준은 계속 긴축을 했어요. 그러면 재무부가 풀었나? 재무부가 풀었습니다. 네. 언제까지냐면 올해 초중반까지. 올해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이 빡돌겠죠. 왜 옐런아 스텔스 QE 하니? 하지 마. 그러니까 옐런도 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하지만 결국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올해 중반부터는 더 이상 옐런이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QET의 효과가 요 고스란히 본원통화에 까만색 선으로 나타난다. 나타나면서 감소하고 있죠. 얘가 SVB 사태 때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최소 필요량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이건 저는 피에 비유합니다. 피가 한두 방울 흘려도 안 죽죠. 1리터 흘리면 죽습니다. 그 1리터의 양이 아마도 SVB 사태 때와 유사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데 제가 이제 피가 많이 빨렸어요. 만약에 네. 그럼 피가 많이 빨리면 막 어지럽잖아요. 이게 증상이 나타나죠. 그 그 증상이 똑같이 미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게 여기 19페이지로 나타나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레포 시장 금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하루짜리 단기 자금 빌리는데 예. 금리가 저렇게 팡팡 한 번씩 발작을 한다. 기준금리 대비해서 위로 뛰는 거죠. 네. 9월 말에 한번 크게 뛰었고요. 네. 원래 10월 말 같은 때는 잘 안 뛰는데 네. 이번 10월 말에도 많이 뛰었습니다. 음. 이 시기를 지나면 또 얘가 조용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기감을 좀 못 느끼고 있는데 기조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커지고 있네 막대기가. 네. 유동성이 없다는 것을 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동성은 연준이 긴축하고 있죠. 일본의 엔화가 강해지거나 일본은행이 긴축하고 있죠.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특히 달러가 굉장히 부족해질 우려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레포 시장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애들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지금 레포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냐? 글로벌 자산운용사, 네. PE, 예. 레버리지 펀드, 예. 헤지 펀드들이 예. 이 레포를 이용해서 대략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요. 그 4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만든 상품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상품들이 뭐냐? 더 중요한 건 그 상품들의 기초자산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가평가가 어려운 자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이런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론이 많아요.
론. 론. 네, 미국은 론이 이제 거래가 되게 활발한데 네.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제 론. 예. 그리고 부동산은 당연히 있죠. 음. 그 외에 뭐 벤처 캐피탈, 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펀딩,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뭐 기업에 대한 인수금융, 네. 이런 것들이 이 펀드나 다양한 구조화 상품들로 만들어서 자산운용사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많이 팔았는데 이걸 많이 산 사람이 누구냐?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일본의 연기금, 보험사, 뭐 은행, 뭐 개인 다. 네. 근데 만약에 N이 강해져봐요. 유동성이 또 말라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대충 알겠어요. 그걸 그러면 막으려면 빨리 QE를 해야 돼. 빨리 QE를 해야 된다. 얼추 지금 이제 우리 문 팀장의 설명은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가 천차만별이고 진짜 엄청나게 복잡다단한 가운데에서 그 저금리 환경에서 또 유동성에 힘입어서 그보다 또 담보 쓰고 레버리지 일으키고 해서 지금 빡빡하게 해 있는데 여기에 어느 순간 소리 소문도 없이 미리 전조 현상도 없이 한번 쫙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거 풀려면 또 뭐 피철철 했으니까 또 피고 어디 가서 또 피고해 갖고 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런 걸로 그렇죠.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아들으면은 거기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최근까지 이제 미국채 수익률이 뛰고 달러가 강해지고 했던 이걸 갖다가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했어요. 네. 뭐 트럼프가 양쪽 다 마찬가지겠지만 트럼프가 되면 아무래도 더 미국의 재정은 더 악화될 것 같고 더 찍어내야 것 같고 뭐 이런 식이고 네. 거기다가 인플레도 되살아날 것 같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제 파월은 최근 국채금리 뛴 게 굳이 인플레이기보다는 좋은 성장을 반영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우리한테 영향 별로 못 미친다 했고 네. 또 한 두어 차례 굉장히 강조했는 게 지금의 미국 재정 수지나 재정 정책은 unsustainable 유지 불가능하다 이 소리를 하면서 살짝 누구 매기는 듯한 얘기를 했고 네.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러면 국채 수익률 지금 이 논리에 우리가 오케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 뭐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서 4.85 뭐 잘못하면 6% 7% 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뻥이네. 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작년 9월 10월을 한번 떠올려 주셨습니다. 작년 9월 10월. 네, 왜 그러냐면 작년 9월 10월도 한참 미국 경기 양호했고 그때도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 막대하겠으면서 미국채 순발행액이 뭐 1조 달러를 넘기면서 그때 수급 부담 막 들어오면서 그때 미국채 10년이 작년 딱 10월에 고점인 5%를 찍었단 말이죠. 그리고 8월 달부터 그 중요하다는 키라인이 4.5를 넘어서 한 2달 남짓 기간 동안 4% 중반에서 예. 5% 사이 움직였는데 예. 그때 S&P 500이 그 2달 동안 얼마 떨어졌는지 기억나십니까? 대략 지수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금리 수준 그때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때 10월 달에 미국의 지표가 유달리 아주 심각하게 나빠진 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면 내년도에 미국에 결국은 경착륙이 오지 않겠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하고 파월 의장도 결국 장기 금리가 우리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경계성 발언을 그때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경계성 발언을 했고 결국 11월 FOMC에서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피벗이었죠. 어느 정도 그때도 이제 연준이 지금보다 올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 그래서 작년 10월에 5% 찍었던 그 기준금리가 작년 연말까지 얼마? 3.8%까지 120bp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는 뭐 또 3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할 거다. 실제로 연준은 액션도 안 했죠. 네. 그리고 QT도 계속 하고 있었죠. 네. 하지만 그 기대만으로 주식시장은 작년 10월 달에 그 10% 빠진 걸 바닥을 치고 나서 더 다시 땡겨버렸지. 상승 랠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좀 경착륙 우려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그래도 무리했던 재정들을 좀 줄여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올해 들어와서 또 3분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불안해지니까 또 탄력 재정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사실 미국 경제에 트럼프가 들어온다 해도 전 트럼프가 공약을 다 지켜서 재정을 그렇게 무리하게 확대하는 거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TCJA가 제일 많이 거론되는데 그게 트럼프 1.0 1기 때 대략 10년의 그 법적 기간 한도를 줬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그게 함몰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감세랑 그런 정책들을 무리하게 펴질 수가 없어요. 내년 1, 2월 달엔 또 공화당이 수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의회를 가져갔다고 해도 부채한도 협상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런 문제들 다 생각하면 트럼프가 다 무리한 재정을 확대하지 못하지만 필요시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줬던 탄력 재정에 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왜 지금 분명히 아까 문홍철 팀장이 보여줬던 연준의 유동성 지표들은 많이 줄여왔는데 지금도 위축되고 있는데 왜 요 최근까지도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찍고 글쎄. 있는가? 글쎄. 그 8월 달에 침체 콜 나오고 나서도 그 이후로 연준이 뭐 9월에 빅컷을 해주긴 했지만 생각보다 8월 달에 빨리 리바운딩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부분에는 저는 이 빅 가버먼트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미국의 환경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그래서 저는 QT는 멈춘다고 봅니다. 근데 QE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얼마나 이제 또 푸시를 할지. 2019년에도 사실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그때 기준금리 2.5까지 올리고 QT 하던 과정들을 생각보다 빨리 예상보다는 중단을 했어요. QE를 하진 않았죠. 중단을 했지. 아닙니다. 바로 QE 하다가 QT 하다가 바로 QE를 해버렸습니다. QE를 19년에 QE를 연준이 자산을 늘렸다고요? 19년에 이제 트레저리 빌로 사서. 네. 그래서 그때 연준 자산 보면은 V자 만들어. 명 V자. 그때 무슨 뭐 파월이 이거는 QE가 아니에요. not QE. 네, not 그러니까 QE. 낙QE라고 해서 QE라고 그게 막 실질적인 QE라고 보기는 좀 막 힘들었는데 오래전 그때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네. 자산 사이즈가 늘어난 거 사실입니다. 뭐 그때 일단 지중 관리하면서 유동성 관리는 해줬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비슷한 패턴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의 이제 재정 여력을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었고 이자 부담액이 미국 정부는 숨만 쉬어도 이제 1조 달러. GDP의 한 3.2%. 우리는 1년에 총 경상 적자가 한국은 3%를 넘기지 않는 나라인데 미국은 숨만 쉬어도 정부가 3% 가까운 이자 비용만 3% 이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관리 모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이 공약을 다 그대로 지키면 향후 10년 한 2035년쯤 가면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의 145% 정도 초과할 거다. 지금 네. 100%에서. 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문 팀장이 일본 얘기 계속하는데 250%가 넘잖아요. 근데도 일본은 왜 문제가 없습니까?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채권 국가입니다. 아까 뭐 해외 자산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일본의 국채를 외국인들이 몇 프로 들고 있는지 아세요? 전체 일본 국채 잔액의 4%가 안 됩니다. 일본 국채 60%는 BOJ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업을 유통되는 채권 27조 달러 중에 8조 달러를 외국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30%입니다. 미국은 지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언설턴티를 제가 강조했는데 재정은 그렇게 무리한 확대를 하지 못하는데 필요시에 탄력적인 대응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필두로 한 통화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주시장이 뭐 아까 문 팀장이 그 침체가 오기 전에 주시장은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수많은 자산 가격들 예, 내년에 연으로 저희는 침체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어느 정도 좀 커버하면서 갈 수 있는 여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는가. 왜? 지금 이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한 기대가 미국 금리, 뭐 시장 금리도 거기 연동해서 좀 떨어져 줘야 되겠지만 그런 심리들이 저는 금융시장 내년도에 생각보다는 아주 불안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MC 김님이 그러시네. 그래서 웃자란 말인데요, 두 분 다. 자, 그러면 웃자란 말인데요인데 지금 대본에 문홍철님 리포트, 금리, 환율 등 따옴표, 트럼프 트레이드가 제공한 황금 같은 기회. 네. 뭐 황금 같은 기회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본 건데 진짜 어.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가 오나요?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가 온다? 네. 제가 진짜 몰라서 물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유세 다닐 때는 늘 그랬어요.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내가 집권했을 때 대비 지금 물가가 어떻고 해서 인플레를 갖다가 비난하고 물론 뭐 국경 무너진 거 비난하고 많은 걸 했는 가운데에 인플레에 관해서는 내가 돼서 인플레를 잡겠다 했어요. 네. 예. 그런데 그거는 뭐 그 사람 얘기니까. 예. 근데 트럼프가 쓰는 정책이 인플레이셔널이 한 게 있나요? 우리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관세를 갖다가 공약대로 부과할 것 같으면은 인플레이션 요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아닌가? 관세를 부과하는데 왜 인플레가 오죠? 그래.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그러면.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그래. 우리는 진짜. 일단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편하게.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관세. 아니, 중국산 그래. 100불이라 합시다. 네. 평소 수입하던 거. 네. 그러면 60% 관세 때리면 160불 될 거 아닌가? 네. 그러면
비싸진 거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 수입해서 사업하는 애들은 망할 거 아니에요. 어? 그거 수입해서 사업하던 애들은 망하잖아요. 왜 망해? 그거 이제 중국에서 뭐 원자재를 받든 뭐 기초 뭐 자본재를 받든 받아서 이제 공장을 돌려서 팔아야 되는데 얘가 비싸면 전 장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을 접지. 접지? 해고해야죠. 어. 그러면 이건 디플레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무조건 쓰긴 써야 돼. 어디서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어디서 갖고 오고 어디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러면 뭐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든지 하는데 이게 트럼프를 까고 싶으니까 까고 싶으니까. 관세 매기면 인플레이어라고 하면 되게 쉽게 깔 수 있죠. 그럴 것 같으니까. 음. 근데 경제라는 건 복잡 깨고 음.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수입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CPI가 올라가냐? 전 도저히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냥 과거를 보세요. 2018년, 19년에 없던 관세가 생겼잖아요. 갑자기 25% 관세를 중국에 물렸잖아요. 네. 그때 인플레 났어요? 이게 근데 지금 그때는 중국산 제품들을 그 관세의 권한을 받지 않는 멕시코라든지 다른 우회 지역을 통해 간접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의 전이동구가 굉장히 낮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민감하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아직까지 대외 생필품, 그러니까 문 팀장이 얘기한 것도 저도 이해가 되는데 생필품 의존도가 70%가 넘거든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미국 내에서 다 온쇼링으로 그걸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필품을 다른 나라 제품을 안 쓸 수가 있느냐? 그럼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더 생산 기지를 만들고 온쇼링을 더 유도하겠다는데 그 마찰적인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수요 압력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추정한 건 저도 능력이 안 돼서 그걸 다 추정을 못하지만 참고로 블룸버그는 엄청난 민주당파입니다. 네, 뭐 엄청난 민주당파인데 그로스는 마이너스 0.5 정도 관세에 대한 타격을 받을 거고 마이너스로. 그 대신 물가는 한 1% 정도 오른다. 근데 그 민주당파가 아닌 IMF 정도는 관세에 대한 부과만 하면 그로스가 날아갈 거기 때문에, 역시나 뭐 미국 그로스가 내년도에만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들을 다 실천하면 관세에 대한 무역 마찰이라든지 이민자 추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1% 가까운 그로스가 날아갈 거라고 지금 WEF에서 추정했고, 대신 물가는 문 팀장님 말 따라 그렇게 뭐 관세에 따르는 부담으로 엄청 급증하지는 않는다. 왜?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래도 성장이 날아가니까 당연히 디플레죠. 근데 0.3% 정도는 오른다라고 추정해놨어요. 관세만 하고. 용납할 수.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 문 팀장이 주장하는, 근데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게 상당 부분 마찰적인, 그래서 저는 언설턴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어느 힘이 더 크게 작동할 건가. 근데 트럼프가 적당하게 합의를 놓고 보면 재정만 통해서 트럼프 1기 때도 경기 부양책 하면서 트럼프가 그때는 대부분 그때 저물가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화됐고, 트럼프가 또 디플레이션의 중요한 하나의 변수 중에 카드를 쥐고 있는 게, 트럼프는 레거시 산업들을 좋아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유, 뭐 정유 원유 생산, 이번에도 전략 비축률 늘리고, 그러면 유가랑 가스 같은 제일 핵심 원자재 가격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에서의 물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사람들이 직관적으로는 트럼프 공약들이 물가에 저는 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은 하고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때는 역사를 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시 그거 할게요. 한번 1차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분야, 지금 이제 경제, 하기 좋은 말로 금융시장, 뭐 그리고 뭐 주가, 금리, 환율 이렇게 다루는데 요게 정말 사기치기 좋은 데예요. 저는 아까 우리 문 팀장이 인문학과 역사를 갖다가 이제 통해서 경제를 갖다 이제 조망한다 하셨는데,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인문학, 사회학, 무슨 역사, 이런 문과 쪽, 하기 쉬운 말로. 문과 쪽 이쪽 보면은 정말 저도 문송합니다만, 이 자연과학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자, 경제학은 자연과학입니까, 문과입니까? 문과지. 제가 봐서는.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수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글쎄,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나름대로 무슨 이론을 만들고 모델을 갖다가 구축해서 그럴듯하게 이제 도출을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만, 그럼 그 결론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못 믿죠. 세상 돌아가는 게 경제 현상이라는 게 경제학자들 무슨 하는 그것처럼 돌아간다면 그거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사람 가장 중요한 건 경제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거잖아요.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합리적이지 않죠. 자, 문홍철 팀장의 얘기도 윤여삼 파트장의 얘기도 전망도 우리는 그냥 참고용으로 들을 뿐입니다. 이 복잡다단한 이 여기서 사람의 심리와 언제 돈줄이 어떻게 마를지 모르고 또 거기에다가 와르르 낚여서 몰려갔을 때 들배지기로 패대기 쳐야 큰 돈이 되는 이 바닥에서 네. 얼마나 우리가 속기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 그러면 쉽게 설명해줘요. 그럼 문 팀장이 보기에 뭐가 황금 같은 기회예요? 제가 어떡하면? 보기에 트럼프는 디플레입니다. 트럼프는 디플레다. 오케이, 뭐 그렇다 치고. 하지만 시장은 지금 인플레라고 생각하고 있죠. 오케이. 그럼 땡큐죠. 음, 지금 빨리 그 반대 트레이딩을 하면 되죠. 저는 국채를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좋게 생각한다. 네, 미국채. 앞으로 금리가 국채 오른다. 국채 가격이. 그렇죠. 금리가 금리는 떨어진다. 떨어진다. 왜냐하면 디플레가 올 거니까. 또 그런 기사들이 절절해. 추가 매수. 미국 장기채 ETF 최근 들어갔던 사람들 네. 피눈물 뭐 곡소리 이런 기사 있는데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제 문 팀장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돈 된다. 아니 그분들도 벌었어요. 환율 때문에. 환율 때문에. 글쎄, 그 정도 되나? 아, 그럼요. 지금 환율이 거의 70원, 80원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국채 가격 하락분 그거 만회가 될 정도인가 환 차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오케이. 이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뭐 달러 자산은 붙들고 있으면 나쁘진 않네.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의 당선이 저는 매크로를 바꾼다고 생각 안 해요. 미국의 매크로를 바꾼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한국엔 안 좋습니다. 한국에는 안 좋다. 제가 왜 아까 트럼프가 디플레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무역량이 감소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국은 무역량 감소하면 그냥 죽는 나라예요. 그럴 수도. 볼 것도 없고 미국도 그렇게 크게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무역량을 감소하면 보통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면 역사적으로 늘 디플레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 500년 동안의 인류 무역의 역사를 다 봤을 때 보호무역이 활성화되거나 무역량이 감소하거나 이럴 때는 늘 디플레입니다. 자유무역이 활성화하거나 관세가 없거나 사람들이 활발하게 거래를 할 때는 인플레가 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죠. 제가 말씀드린 거. 오케이. 따라서 저는 트럼프는 디플레로 보니까 빨리 사야지 채권을. 아니, 전 문 팀장 얘기가 한 2년, 3년 뒤에는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 수요가 다 망가지는 부담까지 들어오니까. 근데 내년을 본다고 하면 내년에는 일시적인 그 혼돈을 가리는 과정에서 지금 시장이 좀 직관적으로 보고 움직였던 부담들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 일부 레리 핑크와 같은 그루들은 내년에 연준이 금리는 한 번밖에 못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다. 뭐 그런 그루들은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 팀장의 얘기도 일견 부분 뭐 저도 한 2년 뒤 정도 가면 이제 이 위축되는 교역량 그 무역이 가진 마찰적인 부담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진짜 크리티컬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도 스스로 그 받는 스트레스가 클 건데 내년만 딱 잘라놓고 보자 일단. 지금 우리 뭐 한두 달 투자도 힘든데 사실은. 근데 내년만 놓고 잘라놓고 보면 그 효과들이 작동하는 거죠. 아까 생필품에 대한 의존도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보면 내년에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말까지 지금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대략 한 3.5%? 그 정도랑 저도 9월 인하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 뷰를 냈는데 JP 모건이 어저께 트럼프 당선 보고 내년에 미국의 통화 정책을 딱 분기 한 번 뭐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3.5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의 흐름이 지금은 중심을 잡는 제가 뭐 이제 또 정파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문 팀장은 채권 시장에 기회가 있다. 저도 채권 시장에 기회가 있는 쪽입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생각하는 그 기대 강도가 여기는 침체까지 우려하다 보니까 훨씬 많은 룸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미국 10년 금리가 뭐 올해 연내에는 4% 밑으로 떨어지긴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중심적으로 움직였던 한 3.8% 정도 트라이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도 50bp 이상의 룸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터미널 레이트 3% 초반까지 기대하면 저희는 내년 중에 미국 10년 금리 한 3% 중반대까지도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쪽에서 채권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문 팀장은 저보다 조금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리스크. 기대 아니고 리스크. 자, 지금 유럽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개장 초보다도 이렇게 유럽 증시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지금 미국의 지수물 흐름도 마이너스로 돌았어요. 개장 전에. 지금 이제 대선 결과 트럼프 승리 확정되고 어제 FMC 겪으면서 이틀 동안 미국의 3대 지수가 전부 보면 일봉에서 갭 상승이 나왔다고요. 맞아요. 갭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최악은 바로 이어지는 갭 하락이라고. 그렇게 되면 이거 시장은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나는 오늘 내린 결론은 저 나름대로 한국경제에서도 한 10분짜리 짧은 시간이라서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국채 수익률도 딱 올만큼 딱 저항선에 걸리고 어제 음봉이 나오고 맞아요. 네. 달러 인덱스도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고점끼리 연결한 저항선에서 달러 인덱스도 그 전날 올랐던 게 절반을 토해내더라고. 이 순간 보니까 저는 오늘 내린 결론인 트럼프 트레이드는 여기까지 1달러. 여기서 지금 자꾸 트럼프 당선됐다고 국채 수익률 더 오를 거야. 달러 더 강해질 거야. 우리 환율 1,500쪽으로 갈 거야라고 오바다가는 죽어요, 잘못하면. 제가 봐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나 뭐로나 채권을 또 사야 된다 이것도 있는데 중국 오늘 이제 전인대 오늘 폐막하고 마침내 얼마짜리 부양책이 나오는가 이제 결론이 났어요.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대. 내가 제일 막히는데 뭐. 특별채권 중에서 8천억 위안 약 155조 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 총 4조 위안 약 770조 원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고 했다. 좋아. 제가 궁금한 거. 이 돈은 그럼 어디서 나오냐고. 그건 오늘 발표 안 했죠. 이 돈은 이 4조 위안은 어디서 땅 파서 나오냐고. 이거 그럼 인민은행이 또 찍어내는 위안인가? 아니면 중국 인민들이 장롱 속에 무슨 마늘밭에 꼬불쳐 놓은 거 숨겨진 현찰 갖다가 저기 또 지방 정부들이 또 특별 채권 발행해 갖고 그 흡수한 걸로 기존에 빚 갚는다고? 이게 뭔 부양책이야? 빚내서 빚 갚는데. 근데 그게 지금 부채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총 토탈리. 지방 정부 부채와 정부 부채를 하나로 보면 지금 이게 늘린다는 얘기예요,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실을 지방정부 부채로 흡수하는 과정으로 또 중앙정부 거로? 그러니까 뭐 지방정부로 갖고 오면서 결국에는 그걸 이제 중앙정부가 또 나중에 또 지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돌려막기식의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예. 사실은.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요번 미국 대선 이후에 중국이 요 앞에 통화정책 완화정책 꺼냈을 때 증시가 30%나 급등하긴 했지만 그건 워낙 쌌던 증시에 대한 반작용이었고 펀더멘탈리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탄력은 또 둔화되는 흐름이었는데 재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어설프지만 재정정책을 뭔가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예.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저희끼리도 정리가 좀 잘 안 우리도 되죠. 제가 이거 부양책 아닌데? 부양책이 아닌겨. 무슨 기사는 부양책이래. 지금 항생 지수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 인베스팅닷컴 한번 지수물 펴보세요. 항생 지수가 항생이 19시 53분 지금이네. 19시 53분 12초에 마이너스 1.79%요. 그게 기업의 출자 전환을 하듯이 지방 정부 쏘리. 항생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지방 정부 부채를 중앙 정부 부채로 돌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그냥 똑같은 거죠. 뭐 이딴 짓을 갖다가 자꾸 부양책이라고 일주일 동안 덤들여서 내놓은 게 보니까 기사를 읽어도 나만 해도 이해를 못하는 기사로 이만큼 써져 있는 거예요. 아까 화면에 잠시 나왔지만 저게 뭔 놈의 부양책이야 싶은 거예요.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중국은요. 많이들 이제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는 경기 나빠지면 부양책 쓰고 생산 설비가 과잉이면은 조정하고 좀 안 좋은 데는 투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중국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중국의 상황을 보면 전통적인 산업은 구조조정을 해요. 예? 부동산, 뭐 철강 하는데 하이테크 제조업은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오바케파가 되잖아요. 네. 그냥 해외로 다 수출해 버리는 거지. 대표적으로 태양광, 자동차.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은 서방 세계의 밸류체인 제재에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서방 세계의 밸류체인 제재에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예.
그런 식으로. 예. 제3세계에서 원자재는 수입하면 되는데 하이테크 제조업은 안 돼. 예를 들면 뭐 IT, 반도체, 자동차, 뭐 항공, 뭐 그 IT, 뭐 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AI, 뭐 제3 그리고 뭐 ESG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내에 포괄적인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그러니까 내가 공장 다 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 내에. 중국 내에. 중국 내에. 어? 이거는 경제 논리가 아니야. 어? 이거는 안보 논리입니다. 근데 이걸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큰일 나.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유럽에서 중국 니네들 왜 이렇게 자동차를 생산을 많이 하니 우리 죽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중국은 밸류 체인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렇죠. 리쇼어링 그게 경제 논리로는 안 맞잖아요. 그건 이제 정치 논리 쪽인 거죠. 그렇죠. 뭐 패권 논리고. 그건 이제 미국의 그리고 네. 이제 미국의 리쇼어링 사실은 그 금융 이후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일단 중국 내로 본다면 중국은 거의 서방 세계의 제재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엄청난 오박 개파가 구조적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빨리 채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디플레이 얘기. 기승전 디플레. 기승전 디플레. 디플레라는 얘기는 일종의 침체하고도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데. 공급 과잉이죠. 아니 사실 1, 2년 전만 하더라도 야 이제 중국이 싼 노동력 더 이상 공급 안 하고 싼 공장 더 이상 공급 안 하니까 전 세계 구조적인 인플레를 중국이 일으킨다. 얘기 들으셨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차이나 쇼크 2.0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건 국가 안보의 요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 안보를 생각해야 되는데 부양을 왜 해? 오히려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부채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오늘 중국이 꺼낸 재정 정책은 일단은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제시는 했는데 확실히 납득 가능하고 충족 가능한 건 아닌 것 같네요. 돌려막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본 정부가 국채를 많이 찍어도 BOJ가 사주면서 발권력을 동원했는데 그러면 인민은행이 이걸 개입해 줄 거냐 인민은행이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조금 더 부양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뭐 지금 그 항생 선물 같은 게 저렇게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네. 뭔가 이게 지금 누구 돈을 가지고 이거를 글쎄. 예, 이 그러니까 부실화된 걸 일단은 지방 정부가 떠안겠다는 거잖아요. 지방 정부가. 그렇게 하면 되죠. 예전에 지방 정부가 LGFV를 통해서 발행한 채권을 사준 사람이 있을 거잖아. 얘들한테 국채를 주면 되는 거지. 글쎄. 돌려주면 되는 거지. 그거야. 그리고 인민은행에 사줄 거냐? 저는 뭐 이것도 생각해볼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중국의 그 정치적인 흐름은 금융위기 이후에 서방식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좀 회의론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회의론 중에 일부는 이제 QE에 대한 회의론이 좀 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벌써 58분인데, 자, 2부 출연자들 대기 중인데, 우리 1분씩만 나눠가지고, 이 와중에, 우리 한은하고, 우리 기재부나, 우리 경제학과. 위험한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문팀장은 가만히 있고, 윤 파트장, 지금 우리 한은 그러면은, 얼마 전에, 부총리도 그러고, 우리 이창용 총재도 그러고, 환율이 갑자기 껄쩍지근해서 금리 인하 잘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건 예전에 총재가 환율을 레벨이 아니라 변동성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원화 약세만 나오고 있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1,400원대 환율 누르말 얘기하고 있지만 어제도 뭐 미국 쪽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긴장 빠지면서 1,380원대로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을 앞으로 얼마나 잡혀가느냐. 그리고 아까 관세 올린 거에 대한 대응으로 또 뭐 환율 전쟁이 글로벌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관세가 올라간 것만큼의 단가를 떨어뜨린 효과로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환율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통화 정책 우리는 지금 무역 쪽에서 마찰 충격이 들어오면 환율에 대한 당장의 방어 논리 쪽보다는 그건 우리가 지금 뭐 외환보유고를 써서 대응을 한다는 듯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취약해진 이 내수 경기를 어떻게 좀 활성화해서 나갈 거냐. 중국도 뭐 어설프긴 하지만 요번에 통화 완화책 꺼내면서 그렇게 조금의 안전판을 마련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내년에 어느 정도 약속한 금리 인하 경로는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요 근래 미국 금리 급등한 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리는 반의 반도 안 따라갔거든요.
그런 뭐 현실이 국내도 채권에 조금 담아두는 건 나쁘지 않네. 뭐 채권이 큰 돈은 안 돼도 지금 돈은 안 돼도 예금보다는 훨씬 낫죠. 예금보다 낫다. 지금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우리나라는 주담대 금리를 통한 긴축, 어, 정부의 재정 긴축, 쌍끌이 긴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전 그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주담대는 제가 문팀장이 얘기해서 긴축이고 요 근래 금리 인하 수준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수준 대비하면 올해 상반기에 주담대를 너무 낮춰줬던 게 문제였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바짝 오르는데 그 낮았던 주담대 그건 정상화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또 부동산 시장도 슬로우해지니까 그게 그동안은 돈을 과거보다 은행들이 마진 줄여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훨씬 많이 해줬던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됐는데. 계속 해주세요. 해줘. 해줘. 그게 좀. 잘못됐던 좀 거라고 해줘. 저거는 해줘. 긴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해줘. 그것도 말하자면 할 말 많습니다. 네, 조금 부동산 흔들린다 싶으면 청약통장 필요 해줘. 없고 뭐 하고 해줘요. 막시 뭐 집 두 채라도 할 수 있고 청약해. 로또 청약. 이왕 한 것도 해줘. 자 그러면 10초짜리 무지성 질문 무지성으로 답하세요. 무슨 그냥 국회식으로 예스가 노가만 대답하셔.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올라타? 저희 그거 안 됩니다. 말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는 금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은 안 돼. 왜 코인 왜? 금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두 분. 네. 자 주말 잘 쉬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